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을 확정 지은 날이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 친구 소개로였어요. 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말투도 차분하고 배려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제가 힘들어하면 바로 알아채고 위로해줬죠. 1년간의 연애 끝에 그가 프러포즈를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가족을 처음 만난 건 약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게 생겼네.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나 봐. 앞으로 친딸처럼 아껴줄게. 시누이도 밝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시집살이가 힘들잖아요? 우리 엄마는 진짜 좋으신 분이니까 걱정 마세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은 분들 같다며 안심하셨죠. 특히 저희 어머니는 결혼식 전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네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놓인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다정하신 분이면 시집살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신부 대기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제 드레스를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오늘부터 우리 딸이야. 우리 아들이 평생 너만 사랑하며 살 거야. 내가 보증할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났다는 게 감사했고 앞으로 이 사람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집안일을 도와줬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셨죠. 시누이도 가끔 연락해서 맛있는 걸 같이 먹자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친언니 동생처럼 지내요. 편하게 말 놓으셔도 돼요. 시누이의 말에 저는 정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결혼 2달째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있지? 집에 좀 와라. 할 일이 있어. 평소와 달리 말투가 다소 차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주방 좀 봐. 설거지도 쌓여 있고 우리 딸이 오늘 오는데 음식 좀 만들어야지. 너 요리 잘하잖아.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아직 신혼이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시험해 보시는 건가 싶어서 순순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에는 며칠치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엔 재료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혼자 30분 넘게 설거지를 하고 그 뒤에 음식을 만드는 동안 남편은 거실에서 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계셨죠. 그리고 점심때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고기가 좀 질긴데?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적응 기간이라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게 당연시되었고 갈 때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집안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댁 매주 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가면 안 될까?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죠. 뭐가 부담스러워? 엄마가 너 좋아하시니까 자주 보고 싶으신 거잖아. 신경 쓰지 마. 그때부터 저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보여줬던 그들의 따뜻함은 가면이었다는 것을요. 결혼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큰일 났어. 우리 딸이 이혼한대.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놀라서 물었죠. 네? 갑자기 이혼을요? 무슨 일이에요? 걔네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시켜서 못 살겠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딸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는 한참을 눈물 흘리셨어요. 당연히 그때는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비록 시누이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이혼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니까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그래, 역시 넌 착하구나. 그래서 말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딸이 당분간 갈 데가 없거든. 우리 집은 알다시피 방이 좁아서 너희 집에서 당분간 같이 살면 안 될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희 집에 방 2개잖아. 우리 딸이 작은 방 쓰고 너희가 안방 쓰면 되지.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신혼인데 신우랑 같이 살기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신혼이라서? 결혼한 지 벌써 몇 달 지났는데 무슨 신혼이야?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래, 알겠어. 싫으면 할 수 없지. 그럼 너도 제대로 된 시집살이 한번 당해봐야겠네? 지금까지 좋게 대해줬더니 우리 딸은 도와주기 싫다는 거지? 그렇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처음에는 농담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곧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나 진짜 갈 데 없어. 좀 도와줘. 며느리야, 네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언니, 몇 달만이라도 제발. 나 진짜 힘들어. 매일같이 쏟아지는 연락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에게 상의했죠.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정말 같이 사는 건 힘들 것 같은데.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생도 힘든 상황이니까 집 구할 때까지 1달 정도만 같이 살면 안 될까? 뭐라고? 지금 정신이 있어? 신혼집에 시누이랑 같이 살자고? 아니, 나도 싫긴 한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 가족인데 좀 도와주자. 그날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결국 제가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고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시댁이 안 된다고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토요일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회사 야유회로 집에 없었고 저 혼자 집에 있었죠. 인터폰을 확인하니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큰 캐리어 가방이 보이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시누이는 환하게 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그 가방은 뭐야? 아, 이거?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니까 짐 좀 가져왔지. 언니 고마워. 뭐? 잠깐만, 나는 같이 살겠다고 한 적 없어. 시누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내가 여기 쓸게. 나는 방이 좁으면 답답해서 못 자거든.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시누이는 태연했습니다. 왜 이래?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가 언니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셨어. 어머님한테 허락해드린 적 없어.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웃기네. 내가 우리 오빠 집에 오는데 무슨 경찰을 불러? 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아가씨가 집에 짐 싸들고 왔어. 안방 쓰겠다고 난리야. 빨리 와. 뭐? 아, 그게 미안해. 지금 회사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일단 진정시키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처리할게. 지금 뭐라고? 당신 지금 장난해?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신우이의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진짜 경찰 부른다. 미쳤어?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래, 이러든 말든 해. 나는 절대 너랑 같이 안 살아. 당장 꺼져. 저는 신우이를 밀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한참 동안 욕설과 고함이 들렸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가 얌전히 포기하고 돌아간 줄 알았죠. 하지만 이틀 후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월요일 오전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서 있었고 그 뒤에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비켜! 내 딸 짐 옮길 거야. 어머님, 제가 분명히 거절했잖아요. 이건 불법 침입이에요. 불법 침입? 우리가 남이야? 가족인데 뭔 소리야? 이사 아저씨들 어서 들어가세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시면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겁니다. 저는 이 집 명의자예요.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뭐? 고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112를 누르기 직전에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좋아, 알겠어. 그럼 너도 각오해.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할 테니까. 그러세요. 안 그래도 저도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대답에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이 결혼은 여기에서 끝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사건 이후에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죠. 당연히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동생 이혼 때문에 예민하신 거야. 조금만 참아줘.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이게 조금이야? 당신 동생이 우리 집에 짐 싸들고 와서 안방 차지하려고 했는데? 알아. 내가 동생한테 단단히 말했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 엄마가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왔다고. 그건 엄마가 급한 마음에 그러신 거고.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변명과 회피, 그리고 저에게 참으라는 요구뿐이었죠.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댁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을 모았죠. 그런데 어느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내일 시간 있지? 우리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어. 차갑고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절할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이혼 얘기를 꺼내야 했기에 가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후에 저는 혼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먼저 가라고 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와, 며느리야. 앉아라. 시어머니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살 집이야.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 32평형. 시세가 8억 5천 정도 한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고? 당연히 너가 사줘야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갈 데 없다니까? 언니네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면 되는데 언니가 싫다고 했잖아. 그럼 나한테 집을 사주는 수밖에 없지. 잠깐만요. 제가 언제 집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 사니까 너희가 해줘야지. 우리는 돈이 없어. 애초에 너희 집은 친정에서 해줬다며. 그럼 신우집도 너희가 해줄 수 있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그게 왜 아가씨 집까지 사줘야 하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집도 있고 여유가 있잖아. 우리 딸은 이혼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줘야지. 가족이 뭐 하러 있어? 가족이면 뭐든지 해줘야 해요? 8억 5천이 농담으로 들려요? 신우이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그러지 마. 나도 시집살이 하다가 이혼한 거잖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아? 아가씨가 시집살이 한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왜 제가 도와줘야 해요? 시어머니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네? 우리 딸이 너희 집에서 못 살면 따로 집을 사주는 수밖에 없다고. 안 돼요. 절대 못 사줘요. 뭐? 못 사준다고? 네, 못 사줍니다. 그건 저희 능력 밖의 일이고 설령 능력이 된다 해도 사줄 이유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마 진짜로 이렇게 우기면 제가 그 집을 사줄 거라 생각했었나 봐요. 이것 봐, 며느리. 너 지금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야? 시댁 식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도리요? 제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아세요? 매주 시댁에 와서 밥하고 청소했잖아요. 그게 도리 아니었어요?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지금은 진짜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아드님과 상의해 보시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엄마 말 잘 듣는 애야. 내가 하라면 할 거야. 그럼 남편이랑 직접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야, 앉아라. 아직 할 얘기 안 끝났어. 더 이상 들을 얘기 없습니다. 좋아, 그래. 그럼 너희 이혼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좋아요. 이혼할게요. 뭐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겁을 먹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이혼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깐, 야, 농담이었어? 내가 농담한 거라고. 시어머니가 황급히 일어섰지만 저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언니, 잠깐만. 우리가 좀 심했어. 미안해. 시누이도 따라오며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복도로 뛰어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후련한 기분을 느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대신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처 보낼게. 이혼 협의는 그쪽에서 할 거야. 제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문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긴 통화를 했어요. 그간 모아둔 증거들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죠.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매우 탄탄하다며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신혼집이 의뢰인 명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 측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 주거 침입 시도 등이 모두 증거로 남아있으니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파는 것이었죠. 그 집은 제 친정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해주신 곳이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 32평형으로 전액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고 명의도 제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집에 단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었죠.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했던 모욕과 괴롭힘을 생각하면 더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팔아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급매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더니 그날 오후에 바로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잔금일은 2주 후로 정해졌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집으로 와줘. 시어머니와 아가씨도 함께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 남편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문자를 보냈죠. 전화 통화는 거절할게. 일요일에 얘기해. 주말 동안 저는 집을 정리하고 이삿짐 센터를 예약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죠. 일요일 오후 2시 초인종에 울렸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함께 서 있었어요. 문을 열자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다 같이 오라는 거야? 들어오세요.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고 저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저번에는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하다. 사실 우리 딸 집 사달라는 건 농담이었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나 봐. 언니네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도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랑 동생한테도 단단히 얘기했어.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협의서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끝났고 절차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보, 농담하는 거지?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정말 잘할게. 농담 아니야. 나는 진심이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해? 쉽게요? 지난 6개월이 쉬웠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지만 사과했잖아. 사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주 시댁에서 식모처럼 일했고 아가씨는 저희 집에 무단 침입하려 했고 어머님은 저보고 8억짜리 아파트를 사주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급한 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 가족이 나를 괴롭힐 때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네 편이 될게. 이미 늦었어.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이혼까지는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는 이미 여러 번 드렸어요. 제 집에 짐 싸들고 왔을 때, 이삿짐 센터 불렀을 때, 아파트 사달라고 할 때, 그때마다 기회를 드렸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집 이미 팔렸습니다. 뭐?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친정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당신네들은 단 한 푼도 보탠 적 없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잠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신혼집인데. 이미 계약금 받았고 2주 후에 잔금 받을 거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이 집을 팔다니?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서 살아?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어머님 댁에서 새 식구 다 함께 살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정말?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시누이도 멍한 표정으로 입만 벌린 채 있었죠.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나도 이 집에 애착이. 애착? 당신이 이 집에 뭘 했는데? 관리비 한 번 낸 적 있어? 집안일 도와준 적이 있냐고. 그건 게다가 이 집에서 나는 당신 가족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 더 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협의 이혼이 싫으면 재판 이혼으로 가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충분해요. 저한테 보낸 협박 문자, 통화 녹음, CCTV 영상 전부 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우리 집도 안 와도 된다. 제발 우리 아들이랑 이혼은 하지 마.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협의 안 하시면 재판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져요. 남편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냐?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저는 펜을 서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서명하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누이는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래, 이젠 돌이킬 수 없어.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일주일 안에 당신 짐 다 빼. 나는 당분간 친정에 있을 거야. 저는 이미 짐을 싸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온 저를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부모님의 지지 덕분에 저는 더욱 확고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의 서명은 받았지만 저는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추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방관과 무책임함,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것이죠. 변호사와의 미팅에서 저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아파트 복도 CCTV에 찍힌 이삿짐센터 강제 진입 시도 영상,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들이밀며 아파트를 사라고 강요한 사실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판 이혼도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주거 침입 시도와 재산 강요 부분은 민형사상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소장이 시댁에 전달된 다음 날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졌죠.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대체 위자료가 뭐야? 우리 이미 협의 이혼 서명했잖아. 엄마가 너무 충격 받으셔서 쓰러지셨어. 병원에 있어. 제발 소송 취하해줘. 내가 뭐든지 할게.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저는 한 통의 문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겠다고 통보했죠. 2주가 지나서 아파트 잔금일이 되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로 가서 명도 절차를 확인했어요. 남편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간 상태였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는데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몇 달 전만 해도 행복한 신혼의 보금자리였던 곳이 이제는 악몽의 흔적만 남은 공간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을 처분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파트를 판 돈으로 저는 직장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제 이름과 제 돈으로 오롯이 제 공간을 만든 것이죠. 한 달 후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를 마주쳤어요. 그들은 초췌한 모습이었고 특히 시어머니는 그 사이 많이 늙어 보이셨습니다.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판사는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고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 엄중하게 지적했습니다.
피고 측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 불화를 넘어서 명백한 협박과 주거침해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남편으로부터 2천만 원,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재판이 끝난 후에 남편이 법정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저는 할 얘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발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남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뭔데? 나 회사 그만뒀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서? 혹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과의 결혼은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어. 다시는 그런 실수 반복하고 싶지 않아.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정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바뀔게.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아버지가 나오셔서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이 자식이 다시 나타나면 경찰 부른다. 아버지는 호스로 물을 뿌리며 남편을 쫓아냈고 남편은 물을 맞으며 비틀거리다 결국 도망쳤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직장 생활에 집중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일로 소홀했던 제 자신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죠.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법적으로 철저히 대응하고 제 삶을 되찾은 것.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에서 봄으로 바뀌었고 저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저는 친정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예전처럼 웃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다 기뻐. 엄마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집안 사람들이랑 계속 살았으면 우리 딸 병났을 거야.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거 보고 과하다 싶었거든. 진짜 감정이 아니라 연기 같더라고. 왜 그때 말 안 하셨어요? 그때 말했으면 네가 들었겠니?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 말도 안 들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그때는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평일에는 일에 집중했어요. 결혼 생활 때는 시댁 일 때문에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커리어에 몰두할 수 있었죠. 퇴근 후에는 그동안 소홀했던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고 요가 클래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잡았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우연히 전 남편을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강남역 근처를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그가 걸어오고 있었죠.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저는 태연하게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기,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잠깐만. 그가 뛰어와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었죠. 비켜줘. 제발,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제 그만해. 우리 남남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당신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그를 밀어내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그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흔들리지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시간은 없어. 점심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요. 엄마, 음식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존재가 사라진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결혼 생활은 제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죠. 사람은 결혼해봐야 안다는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아무리 연애할 때 좋아도 결혼 후에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악몽 같은 시간에서 벗어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혼을 선택했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오직 저 자신과 제 진짜 가족,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며느리 잘 구슬려서 사돈네 땅을 가져와야지. 어차피 사돈은 오래 못 사실 거야. 1년만 기다려보자고.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꿈꿨던 사람이죠. 지금은 그 남자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남편은 남들이 다 인정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1년 반 동안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겸손하고 배려심도 깊었죠.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써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난 네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돼. 그때는 그런 대화가 자연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했고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시댁 형편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좁고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사셨어요. 독립해서 살고 있는 남편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창업한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조건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댁 형편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남편의 진심만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시댁에서 부담스러워할까봐 저희 쪽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했죠. 신혼집도 제 이름으로 전세를 얻었고 가구며 가전제품도 거의 제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남편과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회사 생활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상사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죠. 대기업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와 끝없는 업무량이 남편을 짓눌렀습니다. 오늘도 11시 넘어서 퇴근했어. 내일 아침 7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진짜 이젠 한계야. 남편의 목소리는 항상 지쳐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어.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집에 오면 기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잦아졌고 제대로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그만둬. 괜찮아. 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더 싫었으니까요. 까짓거 돈은 제가 벌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보다 남편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더 중요했어요.
미안해. 당분간 쉬면서 다른 일 알아볼게. 당신이 고생하는데 나까지 이러니 면목이 없다. 미안할 거 없어. 정 힘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되잖아. 내가 사장이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천천히 적응하면서 하면 돼.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죠. 함께 일하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대기업을 퇴사하고 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물류창고 업무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대기업 출신이 비교적 단순 노동인 창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예상 외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창고 일하려니까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오히려 이게 더 편해. 머리 쓰는 것보단 몸 쓰는 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야근도 없고 상사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 훨씬 낫지.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직원들과도 잘 어울렸고 제가 사장이라는 사실에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점심시간엔 직원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퇴근 후엔 가끔 회식 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남편을 사무실로 발령냈어요. 물류 업무를 충분히 익혔고 이제는 더 중요한 일을 맡길만 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이 꼼꼼한 성격이라 사무 업무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자금 관리 쪽 업무를 맡아봐. 당신이 꼼꼼하니까 잘할 것 같아. 거래처 입출금 관리랑 장부 정리 같은 거. 그래? 그럼 열심히 해볼게. 믿고 맡겨줘서 고마워. 남편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처음엔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장부도 깔끔하게 정리했고 거래처와의 소통도 원활했습니다. 입금 확인도 빠르게 해줬고 지출 내역도 투명하게 보고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점점 더 많은 권한을 넘겼죠. 회사 법인카드도 맡겼고 중요한 계약서 검토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처음에 겸손함은 사라지고 직원들에게 명령하는 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앞으로는 사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확인받아. 가끔 제 앞에서도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보고를 생략하곤 했죠. 저는 그게 업무에 자신감이 생긴 거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신호라고 여겼어요. 요즘 피곤해 보여. 좀 그래. 회사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거래처 관리가 쉽지 않아. 저는 남편이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배려하려 했어요. 집에서는 되도록 회사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고 남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신경 썼죠. 주말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가끔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속이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때로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친정 어머니의 칠순생신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칠순은 큰 잔치였죠. 저는 시골 친정에 내려가서 소박하게나마 가족들과 함께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친정 갈 거야. 엄마 칠순이거든. 알겠어. 그럼 선물 뭐 준비할까? 남편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같이 가고 싶대. 사돈 칠순인데 인사드려야 한다고.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그리 편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거든요.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 그리 넓지 않은 땅을 가진 평범한 농사꾼 집안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신을 축하해주러 오시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괜히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같이 가자. 어머니도 모시고 가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주말에 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향했어요. 당연히 차 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고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저는 중간중간 대화를 이어가려 했었지만 쉽지 않았죠. 어머님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괜찮아. 시골길이라 그런지 좀 울퉁불퉁하네. 그런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지만 그래도 웃으시며 우리를 맞이하셨어요. 사돈, 칠순 생신 축하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어머니도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화목한 모습이었죠. 저녁 준비는 동네 분들과 그 동네에 사는 친척들이 조금씩 도와주셨습니다. 시골 잔치답게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저는 부엌을 오가며 손님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손님들은 우리가 챙길 테니까. 이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어머니 생신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도 친척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시어머니도 어머니 옆에 앉아 담소를 나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역시 가족 행사엔 다 같이 모이는 게 좋긴 하네. 하지만 그 생각은 그날 밤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밤 11시가 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하신지 일찍 주무시러 가셨고 친척들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피곤했지만 설거지가 아직 남아있어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방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죠. 저는 무심코 그 대화를 듣기 위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돈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들어 많이 약해지셨어.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사실 거기까지 듣고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두 사람이 저희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대화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말이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어. 괜히 병원비만 축내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소름이 돋도록 냉정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엄마, 이 집에선 그런 말 하지 마. 장모님이 들으시면 어떡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어때? 사실이잖아. 근데 사돈 땅은 그래도 꽤 되지? 아까 보니까 꽤 넓던데. 이래저래 한 5,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 위치도 괜찮고. 남편의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 땅을 언제 확인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시어머니와 나누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값이 꽤 나가겠네. 사돈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며느리가 받을 거 아니야? 그럼요. 집안 외동딸이니까. 그럼 우리 거나 마찬가지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근데 와이프는 땅 팔 생각 없다고 했어요. 그럼 너가 잘 설득해야지. 시골 땅 갖고 있어봤자 뭐해?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게 낫지. 그 돈으로 사업도 더 키우고. 엄마 말이 맞긴 한데 걔가 워낙 고집이 세서. 남편의 목소리는 난처해 보였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어차피 사돈은 오래 못 사실 거야. 병원도 자주 다니신다며. 그럼 빠르면 1, 2년 안에 해결되겠지. 엄마, 목소리 좀 낮춰. 남편이 급하게 시어머니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다 들려버렸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제 어머니를, 제 친정 어머니를 앞세워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물을 한 잔 마시고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엄마가 오래 못 사신다고? 땅이 자기 거나 마찬가지라고?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 준비를 도왔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죠. 마치 어젯밤 그런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제 어머니를 그리고 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날 시골 친정에서의 하루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여보, 오늘 회사 일 때문에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월요일 저녁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알겠어. 저녁은 먹었어? 거래처랑 미팅 있어서 그냥 밖에서 먹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죠. 남편이 늦는다니 오늘이 기회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저를 배신하면서도 결혼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던 거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업무 문서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개인 폴더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혼소송 준비. 파일 이름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문서에는 저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부 왜곡되고 과장된 것들이었죠. 아내는 회사 운영에 무능하며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원들의 불만이 높음. 불만이 높다고? 저희 회사는 오히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동종업계 이직률도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소홀하고 명절에도 시댁 방문을 꺼림.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시댁 방문을 제안했던 적이 더 많았어요. 남편을 회사에서 부하 직원처럼 대하며 직원들 앞에서 인격적 모욕을 일삼음. 저는 한 번도 남편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배려했죠. 문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내용,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내용. 모두 거짓이거나 왜곡된 것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정신적 학대의 연속이었으며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 회사 지분의 30% 이상을 요구할 것.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아는 남편이 쓴 글인가요? 저를 이렇게까지 모함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문서를 USB에 복사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다른 파일들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금관리라는 폴더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회사 장부와는 다른 엑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A거래처에서 회사로 입금되어야 할 금액 중 일부가 남편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금액은 작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2025년 3월 A거래처 정상금 500만 원 중 80만 원 개인 계좌 입금. 2025년 4월 A거래처 정상금 800만 원 중 120만 원 개인 계좌 입금. 기록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B거래처, C거래처 모두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총액을 계산해보니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조금씩 빼돌린 거죠. 이게 횡령이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몇 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들이었고 계좌를 확인해 보니 엑셀 파일에 적힌 금액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증거는 이제 충분해.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통장 사본도 엑셀 파일도 이혼 준비 문서도 전부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회의는 잘 끝났어? 그럭저럭 피곤하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보안 담당자에게 지난 6개월치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업무 점검 차원에서 확인 좀 하려고. CCTV 영상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심지어 고함을 지르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대체 월급이나 받으려고 회사 다니는 거야? 너 대학 나온 거 맞냐? 한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고 남편은 비웃듯이 웃었어요. 다음부턴 제대로 해. 나한테 혼나기 싫으면. 또 다른 영상에서는 거래처 직원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예 회사 창고 구석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모든 영상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이건 역시 강력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과 횡령건으로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남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저 몰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횡령건은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이어지는 이혼 소송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가족 간 재산 문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회사가 법인이죠? 그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가족이라 해도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법이 제 편이라는 게 확인된 거니까요. 그럼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부터 제기하고 횡령건은 형사고소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제 회사를 그리고 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웃어줄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저도 아무렇지 않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이미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좀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 오전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부로서 나눈 마지막 평범한 아침 인사가 될 줄은 남편은 몰랐겠죠. 회사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는 오늘 접수하고 형사 고소장은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어요. 오후 3시쯤 남편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전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뭐야 이거? 이혼 소송이라니.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해. 회사에서 전화로 할 내용은 아니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제 자신을 다잡았어요. 저녁 7시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 소송을 해?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 친정에서 엄마 앞세워서 땅 얘기하던 거
회사 돈 빼돌린 거, 그리고 나 몰래 이혼 준비하던 것까지 다 알고 있어.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말이지. 변명할 생각하지 마. 증거도 다 있으니까. 당신 노트북에 있던 파일들, 비자금 통장 내역, CCTV 영상 전부 다 있으니까 변명하지 마. 저는 준비한 서류 사본을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게 오해야? 거래처에서 개인 통장으로 돈 받은 게 오해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내일 형사 고소장도 접수될 거야. 업무상 횡령죄로.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걸? 뭐? 고소한다고? 야, 우리 부부 아니야? 가족끼리 그런 거로 고소를 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법인이야. 당신은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가족이라고 횡령이 용서되는 건 아니야. 제발 이러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일단 돈은 회사 통장에 다 돌려줄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그날 밤 남편은 계속 사정을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쯤 회사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외부에서 오신 분이 찾으시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가보니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야, 네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고성을 질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그 소란에 놀라 쳐다봤어요. 일단 사무실로 들어가시죠.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니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시어머니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고소를 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에요. 횡령이에요. 범죄라고요. 횡령? 우리 아들이 그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창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월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창고 일은 처음 적응하라고 배치한 거였고 얼마 안 가서 사무실로 옮겼잖아요. 사무실로 옮겼다고?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무슨.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닐 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네가 유혹해서 회사로 끌어들인 거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고 제 회사로 오겠다고 했던 건데 말이죠. 없는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남편이 회사 생활 힘들어서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강요 안 했어? 그럼 왜 우리 아들을 창고직이나 하라고 보냈어? 명문대 나온 사람을 한낱 창고 일꾼으로 만들다니.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이 이해 안 가는 건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겨우 이런 얘기 하러 오신 거 아니시죠? 본론만 말씀하세요. 일단 고소부터 취하해. 너 진짜 우리 아들 감옥 보낼 거야? 취하 절대 안 해요. 횡령한 돈 2억 5천만 원 모두 변제하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해요. 2억 5천? 그게 그렇게 많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마 정확한 금액을 처음 들은 모양이었어요. 많고 말고요. 거의 1년 넘게 조금씩 빼돌린 거예요. 증거도 저한테 다 있고요. 그래도 가족 간 재산 문제는 처벌 안 되잖아. 나도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회사는 법인 회사예요. 남편은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업무상 횡령죄가 명확히 성립돼요. 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진짜 감옥에 가는 거야? 네, 진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시어머니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식간에 어머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어요.
제발 우리 아들은 살려줘. 내가 이렇게 빌게.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고성을 지르던 사람이 이제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이 싹싹 빌고 있었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신당한 건 저예요. 남편이 저 몰래 이혼 준비하고 회사 돈 빼돌리고 심지어 친정 엄마까지 이용하려 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 말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럼 돈을 갚으면 되는 거야? 2억 5천만 원 내가 갚으면 고소 취하해 줄 수 있어? 일단 돈부터 갚으세요. 그 다음 얘기는 그때 하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을게. 시간을 조금만 줘. 2주 드릴게요. 그 안에 전부 변제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나가는 뒷모습은 처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가 꺾인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집담보로 대출 받는다고 했어. 돈은 다 갚아줄 테니까 제발 이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돈 갚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다고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여보, 제발. 남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후에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2억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정말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횡령은 명백한 범죄였고 돈을 갚았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처음의 겸손함도 따뜻함도 모두 가짜였어요. 진짜 모습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죠.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횡령 금액이 변제된 후에도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형사처벌만이라도 피하려 애를 썼고 이혼 소송에서도 끝까지 자기 몫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사장님, 법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조정 기일이 잡혔다고 하네요.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조정 기일 당일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이미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멀리서 저를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빚진 돈도 다 갚았잖아. 여기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남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저는 회사를 위해 정말 개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고 일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건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공동대표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편의 대답에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공동대표, 당신이 회사에 투자한 돈이 있어? 아니면 창업 당시부터 함께 했어? 애초에 회사는 내가 혼자 힘으로 일궈낸 거야. 당신은 중간에 들어온 직원일 뿐이고. 하지만 우린 결혼한 부부잖아. 당연히 같이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했다고 회사 지분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횡령까지 한 사람에게 무슨 지분을 주나요? 조정위원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건은 형사 사건으로 별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위원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 갚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처벌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횡령은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야. 더군다나 2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저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럼 정식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몇 주 후에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역시나 남편의 회사 기여도를 강조하며 재산 분할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회사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CCTV 영상을 보시면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고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기여입니까? 회사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이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장면, 거래처 직원과 은밀하게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실시간으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몰래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제 변호사가 남편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에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의 회사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혼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허가합니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하지만 형사사건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형사재판이 열렸어요. 피고는 약 1년간 회사 자금 2억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전액을 변제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범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정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신뢰 관계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배우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쁩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판사님 제발요.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이제야 네가 만족하냐? 우리 아들 인생 망쳤으니까. 남편 인생을 망친 건 어머님과 남편 본인이에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 운영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빠진 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채워졌어요.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고 거래처 결제 시스템도 처음부터 재정비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신규 거래처도 늘어났고 매출도 증가했어요. 주말에는 친정에 내려가서 어머니와 자주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너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잘했어.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어요. 시골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땅, 누군가는 탐냈지만 결국 지켜낸 땅. 저는 그 땅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지키신 것처럼 나도 내 것을 지킬 거야. 앞으로는 절대 그런 놈들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며칠 후에 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전보다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요즘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셔서 그런 거 같대. 딸이 이혼했다는데 왜 스트레스가 덜하냐고 물으시더라.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사람이랑 헤어졌으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줄죠. 엄마도 맘 편하시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혔는데 이제 안 봐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어머니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아팠지만 제 가족과 회사를 지킨 것은 옳았다고요. 이혼 후 1년이란 시간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담담하게 시간은 흘러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재혼 생각은 없어? 아직 젊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혼자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편했고 행복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은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제 삶을 무너뜨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누구보다 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 귀중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는 다시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오늘도 저는 회사 문을 열고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제가 만든 삶을 살아갑니다.